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학과 박선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남자의 숙명, 전립선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전립선에 흔하게 생기는 질환, 그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그 다음에 전립선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은 사실 선생님들도 이게 왜 이름이 전립선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라틴어로 저희가 영어로 프로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고요, 스테이트가 이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앞에 어디 앞에 서 있냐, 이게 이제 방광이라든지 고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렇게 약간 막아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위치를 보시면 이 요도, 남성 요도를 감싸고 있고, 이 전립선 뒤에는 또 정낭이라고 하는 정액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런 장기고,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정액을 보관하기 때문에 제2의 성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론 뭐 정자야 테스티스에서 만들지만 정액의 한 3분의 1을 저희 전립선에서 만들고 있고, 크기는 한 20g 정도로 호두알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광의 바로 아래에서 이제 소변의 통로인 요도를 도너츠 모양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보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여자들이 폐경을 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더 이상 이제 동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면 이 전립선은 점점 퇴화를 하게 되는데, 퇴화가 사실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전립선이 하는 역할은 정자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주로 이제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에게는 구연산이나 아연이 많고, 우리가 무슨 뭐 카사노바의 음식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굴에 보면은 이제 아연이 많기 때문에 이 정자의 생성이라든지 이 살균에 영향 좋다고 해서 많이들 이제 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에 생기는 병들, 어떤 병들이 생기는지 보면, 사실 이제 60세 이상에서 많이 생기는 병을 오늘 주로 다룰 텐데, 60세 이상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전립선염은 나이 드셔서도 생기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젊은 한 40대 정도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병이 전립선의 3대 질환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립선에는 이 세 가지 병이 각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세 가지가 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호발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구분을 잘 해줘야 되겠고요. 전립선염도 60세 이상에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을 잘 구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남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30대 때부터 남자들은 이제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와 다르게 남자는 서서히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늦게 호르몬이 떨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부터 약 30대 때부터 전립선은 서서히 커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40대, 50대에 접어들면서 전립선의 그 비대가 굉장히 이제 확연하게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 자체가 요도를 감싸고 있고 방광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서 요 배출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실 방광에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방광을 직접 자극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배뇨곤란이 생기는 원리는 사실 이제 요도가 이렇게 좁아져서 직접적으로 요도를 눌러서 생기는 증상도 있고, 방광경부를 자극해서 어떤 그런 과민성 방광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이렇게 방광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방광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져서 과민성 방광 또는 신경성 방광 같은 걸 나타내서 이런 배뇨 증상들이 복합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소변 누는 것이 전과는 다르게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양뇨라고 표현하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짐, 그 다음에 이제 잔뇨감이라고 하는데요.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한 맛이 없는 거죠. 뭐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 굉장히 힘을 주고 또 오랫동안 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거나 급하게 나타나는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야간뇨라는 게 생기는데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게 뭐가 힘들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는 사실 낮 시간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고,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다가 노인분들은 뭐 낙상으로 인해서 또 골절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좀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요로 폐쇄가 생기면 나타나는 것들이, 아까 이제 방광이 두꺼워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방광에 그 딱딱하게 육주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방광이 약한 부분으로 이제 방광 개실이 생길 수도 있고, 자꾸 잔뇨가 많이 남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방광에는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광에서 원활하게 소변이 자꾸 빠져나가질 않다 보니까 역류 같은 것이 일어나서 콩팥 수신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신기능 저하로 결국에는 뭐 신부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전립선 비대는 이제 노화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이 표현을 안 해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면 사실 80대에서는 80%가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비뇨기과가 전문으로 보는 질병이긴 하지만, 이런 증상에 대해서 미리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환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사실 그 1차 의료를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환자들에게 물어봐서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이 전립선이 커진 것만 가지고 저희가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이거랑 관련된 증상이 있어야 전립선 비대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가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거하고 비대증이라고 하는 BPH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저희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첫 번째로 하는 게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 퀘스처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프로스타틱 심텀 스코어라는 IPSS 점수를 사용하는데, 뭐 레지던트 시절에 소변 못 보는 환자들 있으면 비뇨기과에서 꼭 이런 거 작성하라고 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프로스테이트는 이제 그 렉탈이그잠 하실 때 남자분들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전립선이 있죠. 그래서 음경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항문 쪽에서 만지면 전립선의 뒤편이 잘 만져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립선의 크기라든지 어떤 암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항문 수지 검사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소변 검사로 혈뇨나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기본 검사로 하는 게 있고요.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게 이 전립선 특이 항원 PSA거든요. 이거는 물론 전립선 비대를 알 수 있는 검사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나이대가 같이 오버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있는지를 구분해 주시는 게,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환자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PSA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이건 이제 증상 점수표에 나와 있는 7가지 증상인데요. 보시면 잔뇨감, 빈뇨, 간헐료, 요절박, 양뇨, 뭐 심주어 소변 보기, 야간뇨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전립선 증상 점수표 또는 IPSS라고 하시면 아주 쉽게 이 증상 점수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7개 항목이 0점에서 5점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점이 35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20점이 넘게 되면 굉장히 심한 증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문의한테 보내시는 게 좋고, 한 8에서 19점 정도 되는 경우에는 아주 쉽게 약물 치료로서도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립선은 이제 항문 수지 검사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음경 쪽으로 반드시 이게 눌러봐야 전립선이 만져지게 됩니다. 이 전립선의 뒷면을 만져보실 수가 있고요. 뭐 소변 검사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배뇨곤란이 있을 때는 소변 검사를 해서 이런 요로 감염이나 혈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은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해서 전립선 암에서 이제 주로 진단이나 뭐 재발의 지표로 확인하긴 하는데 사실은 전립선 세포에 있는 어떤 특이 항원이다 보니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전립선 세포가 파괴됐을 때도 이 PSA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에 요로 감염 생긴 그 전립선 급성 전립선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PSA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사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관계든 자위를 했던 이제 정액을 이제큐레이션 했을 경우에는 전립선이 자극이 돼서 또 PSA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피 검사를 할 때 PSA를 했을 때 올라갔을 때는 환자분들한테 혹시 최근에 피 검사 전후로 성관계라든지 어떤 사정을 했는지 또는 전립선에 관련된 어떤 시술이나 염증 같은 거, 뭐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자전거를 타도 PSA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검사하시면 오류를 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제 특수 검사인데요. 이거는 저희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검사고요. 요속 검사, 말 그대로 이제 오줌발 세기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당 몇 cc의 소변을 내보내는지 저희가 검사하는 거고, 잔뇨는 요즘 초음파로 쉽게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를 직접 측정하시면 되겠고요. 요루 압력 검사는 조금 복잡한 검사인데 우리가 뭐 방광 기능 검사라고 해서 요역동학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수술을 앞두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환자에 있어서 전립선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광의 어떤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볼 때 하는 검사고요. 전립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직장 수지 검사로 잘 만져지기 때문에 초음파도 항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직장 초음파도 이제 급여화가 돼서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전에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전립선을 많이 보셨는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은 보험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반드시 초음파는 이제 항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요속 검사인데 이거는 뭐 되게 기계 보시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죠. 이런 깔때기, 저희가 공중화장실 가면 이제 소변 보는 것처럼 만들어진 이 깔때기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환자가 보게 하면 밑에서 센서가 이 무게를 재서 초당 몇 cc 정도의 소변이 나오나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상 모양의 그래프거든요. 이게 마치 예쁜 이 그릇을 종을 뒤집어 놓은 종을 세워 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인데 처음에는 소변이 천천히 나오다가 점점 속도가 올라가서 최고점까지 올라가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최고 요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정점에서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소변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경우, 이런 패턴이 정상인데 뭐 타워형 패턴 이거는 뭐 소변을 굉장히 오래 참았다 세게 보는 경우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사실은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스타카토, 이게 소변을 쭉 보질 못하고 이게 눌리듯이 최대치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다가 이게 오랫동안 힘을 줘서 끊겼다가 또 보고 이런 경우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괴로운 겁니다. 이게 소변을 한 번에 보질 못하고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만 봐도 이제 환자의 고통이 막 느껴져요. 보시면 이게 찔끔 이렇게 보는 이런 형태가 있고, 요도가 아예 좁아진 경우에는 소변을 오랫동안 쫄쫄 보는데 최고 속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고건형 패턴의 눌린 형태의 어떤 요속 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환자의 이 배뇨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전립선 초음파, 여기 이제 항문으로 렉탈 프루브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보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의 모양, 크기, 그다음에 어떤 혹이 있는지, 혈류가 어떤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립선 질환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립선에 대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환자분들한테 전립선 비대가 있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그냥 일단은 젊은 나이에는 너무 적극적인 약물 치료보다는 주의 깊은 관찰을 하고 크기가 굉장히 커졌을 때는 또 이제 약물로 줄여주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겠고요. 거의 80% 정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약에 반응을 안 하거나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나 최소 침습적인 치료를 하고 있죠.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발기능이 안 좋거나 야간뇨가 있거나 뭐 과민성 방광이 있거나 이럴 때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때 쓰는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그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교감신경 차단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5RI 그 AR 이니비터라고 하는 항남성 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요도의 그 알파 블로커들을 블록을 해서 그 프로스테틱 유레스라를 이렇게 이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좁아져 있는 요도를 좀 확장시켜서 소변을 원활하게 보게 하고, 약제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약을 끊으면 그 효과는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증상이 안 좋은 환자한테 즉각적으로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약을 뭐 이렇게 불규칙하게 뭐 며칠 먹고서 낫게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좀 꾸준하게 드셔야 된다고 환자한테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함낭성 호르몬 5-ARI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테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의 약제인데요. 이것은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라는 이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약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이 피부과 하시는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는 약제신데요. 이 약제가 남성형 탈모에서는 또 약물 치료로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는 부작용이지만 머리털이 안 빠지는 부작용이니까 사실 환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약제의 특성상 먹자마자 바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보통 9개월에서 1년 정도를 써야 이 약제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시고 이 약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시면 알파 차단제를 쓰는데 환자가 증상이 안 좋아진다고 이 5-ARI를 같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 약을 먹으니까 좀 금방 좋아지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약은 오랫동안 드셔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미리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와 전립선의 요도를 이완시키는 이 두 가지 약제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 약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술은 뭐 이렇게 그 소변이 갑자기 안 나와서 응급실을 가는 요폐가 있거나 또는 너무 이제 약물 치료에도 잔뇨가 많거나 요로 감염이나 방광결석 같이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 주로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야 뭐 배를 열어서 하는 일반적인 수술이지만 요즘은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해서 커져 있는 전립선 지지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서 소변 보기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립선 치료에서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유로리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 좁아져 있는 요도를 이렇게 찝어주는 이런 형태의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본 치료는 이제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고, 이런 걸 할 수 없을 때는 뭐 개복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옛날 방식으로 하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개복 수술인데 손가락을 넣어서 마치 저희가 이제 감자 파낸다 뭐 이렇게 저희끼리는 표현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에 캡슐을 따라서 아데노마를 제거해 주는 그런 수술이고요. 이런 거를 내시경으로 이제 조각조각 마치 우리 사과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파내듯이 사과 속 파내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내시경 수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수술은 아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희가 감자 파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렌지 껍데기 같은 이제 과육이 있고 껍데기가 있는 게 전립선의 구조인데 껍데기는 남기고 안쪽에 커져 있는 거를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캡슐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뱃속에 그 방광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빼내는 이런 레이저 수술을 최근에는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크기가 큰 전립선 비대증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의 뭐 예방 식이요법 이건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일반적인 성인병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설명은 선생님들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시겠지만 뭐 지키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뭐 고지혈증도 예방을 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약 먹는 것들 좋아하시고 혈압이나 당뇨도 조금은
환자분들이 약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 것 같고, 금연 굉장히 어렵고, 뭐 체중 조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도 뭐 육류를 줄이고 채소 과일 늘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고,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이건 사실 토마토가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이 전립선 비대증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암에도 예방 효과가 있어서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고, 특히 외국에서는 이런 게 들어있는 비타민제, 영양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는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마토는 날 걸로 먹는 것보다는 삶거나 올리브 오일 같은 데 이렇게 열을 가해서 흡수를 하면 한 30%, 그러니까 그냥 날 걸로 먹을 때보다는 30% 이상 더 효과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게 나쁘다는 걸 사실 잘 모르세요, 환자분들이. 뭐 소변 오래 참으면 친구들끼리 막 자랑하거든요. 난 소변 잘 참는다 이러고 하는데, 사실 뭐 대변 잘 참는다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뭐 그 밖에 저희가 겨울철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응급실에 많이 오는 시즌인데, 과음, 그러니까 뭐 술 많이 먹는다든지, 또 감기약, 콧물 감기약 같은 거 저희 선생님들 많이 처방하시는 항히스타민제가 요도로 갑자기 확 이제 그 알파 블로커의 반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밖에 뭐 커피 같은 건 좀 방광을, 카페인은 자극하기 때문에 좀 이제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전립선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 사실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환자가 늘어서 많이 중요시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등 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남성암 중에는 1등 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10위권 밖에 있다가 최근에 쭉 올라와서 4, 5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간 한 20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립선암의 원인은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알려진 원인은 없죠. 하지만 이제 뭐 흑인한테서 좀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을 때 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는 뭐 음식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직계 가족입니다. 직계 가족, 남자 가족 중에 뭐 아버지, 작은 아버지 뭐 이런 분들 다 포함되는 거고요. 전립선암이 있을 경우에는 3배, 한 분이면 3배, 두 분이면 11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력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또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진하실 때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 그러시면은 PSA를 좀 젊은 나이에 빨리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통 40세 이상에서는 PSA가 보험이 다 되니까요. 뭐 너무 막 연세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좀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PSA를 해보는 게 좋겠고, 그 밖에 비만이나 이제 서구 시기를 할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발표된 겁니다. 2018년, 그러니까 3년 뒤에 보통 발표되죠, 이게. 그래서 2018년 현재 그 성별별 암종을 보시면 뭐 남자암에서 1등은 위암이고요. 잘 알려져 있지만 4등에서 보시면 이제 전립선암이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간암을 제꼈죠. 그리고 저희 비뇨기암이 보시면 남성 10대암 중에 신장암, 방광암이 저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담도암 뒤쪽에 이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굉장히 흔한 암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을 그냥 따져보면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여자분들보다는 더 암이 생기기 쉬운 생활 습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40% 정도가 기대 수명까지 살면 암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이게 2018년도에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전 이렇게 합니다. 환자분이 제 명까지 사실 경우에 환자분이 10명당 4명은 암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좀 비관적, 좀 안 좋은 내용인데,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요. 연령군별 암종을 보시면은 이 65세 이상에서 남녀 전체를 따졌을 때 전립선암이 4위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대별로 생기는 암이 다른데, 지금 보시면은 이 65세 이상에서는 폐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이거는 남녀 합쳤을 때 전립선암이 4위라는 거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남자만 따졌을 때는 65세 이상에서 전립선암이 2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암에 있어서 남성암은 전립선암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남자 노인 환자를 보실 때는 반드시 전립선암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암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국민 건강이라든지 이게 복지 수준이 올라가면서 다른 암들은 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연간 변화율이 위암, 폐암, 대장암이 다 마이너스로 감소 추세인데,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에 있어서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 이 두 가지 암은 이제 아무래도 좀 진단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서구암이다 보니까 서구화되면서 전립선암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 발생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요. 보면은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평균 국가에 비해서 일본, 미국, 영국을 비교했을 때 훨씬 많고, 폐암도 거의 비슷한 수준, 대장암도 비슷한 수준으로 됐는데, 전립선암은 우리가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아직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서구화 이런 그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런 식으로 더 증가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안타깝게도 증상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가지고 전립선암의 증상이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바깥쪽에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뭐 증상이 없다고 전립선암 검사를 안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40세 이상이 되면 PSA는 기본적으로 해보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립선암이 많이 커지면 다른 뭐 그 배뇨 곤란이라든지 통증, 혈뇨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스테이지 3 이상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늦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뼈로 전이가 많이 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허리뼈가 뭐 골절이 생겨가지고 와서, 뭐 아니면 신경마비가 와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 쪽에 이상하게 무슨 덩어리가 보인다거나 갑자기 이유 없이 부러진 경우에는 이런 전립선암이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뭐 항문 수지 검사는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신체 검사할 때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장 정확한, 어떠한 암보다도 정확한 그 튜머 마커가 PSA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그 암은 PSA가 4 이상일 때는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학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렉탈 소노를 통해서 전립선에 무슨 혹이 보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최근에 이제 종합검진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이 골반 쪽 MRI를 하시게 되면 전립선이 MRI에 보이게 되는데요. MRI가 굉장히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아주 특히 정확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무조건 MRI가 이제 보험이 돼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SA와 초음파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고요. 전립선암도 다른 암처럼 이제 로컬라이즈드 프로스테이트 캔서, 로컬리 어드밴스드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다음에 이제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누게 되는데,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국소 전립선암일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이가 이미 일어난 전립선암은 사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전립선암에서는 또 이제 그 튜머 자체의 그 그레이드를 나눕니다. 그래서 글리슨 점수라는 걸 쓰는데, 이게 이제 악송도에 따라서 좀 약간 등급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비뇨학과는 외과계죠. 그래서 칼잡이다 보니까 수술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뭐 수술 또는 뭐 국소암에서도 방사선 치료, 특히 좀 수술을 못 하실 상황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로 국소암에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호르몬 치료 사실 선생님들 워낙 많이 알고 계시죠. 다른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면 전립선암이 못 자라니까. 근데 이거는 국소암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암이 좀 진행돼서
바로 수술이나 근본 치료를 할 수 없거나 전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전립선 암이 이제 잘 안 죽는다, 돌아가시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글리슨 점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암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1, 2년 내에 사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실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암의 등급이라든지 기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전립선암 수술적 치료는 뭐 사실 이제는 보험은 되지 않지만 한 80% 이상에서는 로봇이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립선 적출술만큼은 이제 로봇 수술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직도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그 PSA라고 하는 그 튜머 마커가 워낙 정확하기도 하고요. 피 검사로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조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조기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초기에 그냥 증상으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암이다 보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기에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암도 이제 환자분들이 워낙 요즘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 관심 많으신데요. 전립선 비대증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에서도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 라이코펜, 이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토마토를 많이 먹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전립선암이 좀 적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암에 좋다고 되어 있는 이제 녹차, 그 다음에 뭐 셀레늄,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아연 같은 것들이 전립선암에 좀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뭐 항암 효과가 그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되는 콩, 뭐 버섯이나 뭐 홍삼, 마늘, 양파 이런 것들도 효과가 되어 있다고 있지만, 사실 암이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너무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암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전립선 비대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전립선암으로 발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호발 연령이 같다 보니까 전립선에 동시에 생길 수는 있어도 전립선 비대증을 오래 방치한다고 해서 전립선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환자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다 보니까 어떤 이런 증상들을 보고 와서 전립선이 암이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립선 암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증상은 배뇨 증상 이런 것들은 전립선 비대증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립선 암도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무증상이 물론 더 많지만 전립선암이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전립선암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조차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PSA라고 하는 튜머 마커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은 모두 치료 방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설명 좀 요약을 해보면, 전립선 질환은 요즘 환자분들 평균 수명이 이제 80대까지 가죠. 남자분들이 80대까지 가면 거의 100% 만나게 되는,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숙명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인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좀 항상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관리할수록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전립선에 대해서도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조금 일찍부터
검진을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력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